중국의 힘에 의지해 왔는데 이 중국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한말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으로 우리가 그 시계바늘을 한번 돌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히 패권국, 그러면은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그 다음에 패권국이 있으면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중국이죠. 예. 그런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패권국은 미국이었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망했죠. 이런 식으로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세기 내지 1.5세기 전의 세계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국이 패권국이고 영국에 도전하는 패권 도전국이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 당시 150년 전의 세계는 어떠냐? 그 당시에 어느 나라들이 그 무역을 하고 세계하고 교역을 하려면 그 물건을 운송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싸게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물건을 가장 싸게 운반할 수 있는 수단, 배로 운반하는 겁니다. 육로로 운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로 이동을 하면 많은 화물을 빠른 시간 내에 값싸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끼고 있거나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큰 하천을 끼고 있는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국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다가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야 우리도 한번 이제 먹고 살아보자. 먹고 살려면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틈만 났다 하면 어떻게든지 막 뚫고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다가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하고 교역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영국이 러시아라는 경쟁 국가가 바다로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영국의 국익에 손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영국은 러시아가 바다를 향해서 뚫고 내려오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틀어막는 것이 영국의 국가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를 틀어막고 러시아는 그 틀어막는 영국의 그 방어막을 뚫고 어떻게든지 바다로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그 투쟁을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는 어떻게든지 그 바다로 나가야 돼요. 영국은 어떻게든지 바다로 나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틀어막아야 돼요. 그러한 그 투쟁이 어디서 격돌을 했느냐? 러시아가 바다로 여기 흑해가 있는데 이 흑해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터키의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흑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흑해 쪽에 여기가 아주 뭐 세계사적으로도 좀 위험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그 얄타 회담이 열리고 뭐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뚫고 내려오려고 막 뚫고 내려오니까 영국이 프랑스하고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여기서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절이 되죠. 러시아의 남진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도 가려고 하고, 여기서도 또 일리 내려오면은 인도가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야 이거 인도가 위험하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하고 또 그 틀어막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갈 수 있는 길은 동쪽을 향해 가지고 동아시아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와 러시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아편 전쟁은 들어보셨죠? 네, 아편 전쟁. 아편 전쟁이 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났다는 것도 아시나요? 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편전쟁의 1차 아편전쟁은 1840년에 일어났고 2차 아편전쟁은 1856년에 일어났습니다.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은 1차는 이제 영국이 중국하고 싸운 거고 2차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중국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그냥 중국하고 신나게 싸우는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가 청나라한테 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이 영국 청나라하고 우리가 중재를 섰을 테니까 우리한테 그 맡겨.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는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니까 중재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휴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청나라한테 막대한 그 이권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게 중재를, 소위 말하는 전쟁을 끝나게 이렇게 중재를 서주는 그 조건으로 뭘 요구를 했느냐? 바로 요만큼의 땅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바rov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츠크가 있는 요 땅, 요 1858년에 아이훈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이만큼의 땅을 청나라부터 획득을 합니다. 1860년에 청나라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중재를 그 러시아가 해주는 조건으로 이만큼의 땅을 또 얻습니다. 여기 이제 북경 조약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 2차 아편 전쟁에 중재를 해주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총 한 방 안 쏘고 이만큼의 땅을 얻은 거예요.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뭐 엄청난 땅, 한반도에 몇 배 되는 땅을 얻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영토가 된 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이 일대가 사실은 1858년,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이만큼의 땅을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거의 탈취하듯이 얻은 거예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러시아와 조선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 국경을 접하게 돼요. 이때서부터 이제 아주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지금 러시아가, 여기는 그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시베리아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무슨 철도가 있습니까? 1년에 그냥 뭐 거의 절반 이상은 동토로 얼어붙어 있는 이런 지역이라 뭐 영하 막 30도 40도씩 떨어지는 이 땅이니까 도로도 못 내, 철도도 못 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만큼의 땅을 얻긴 얻었는데 이쪽 그 영토하고 저 유럽 쪽에 있는 모스크바 쪽에 있는 영토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블라디보스토크에다가 군항을 만들어서, 항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뺑 돌아가지고 바닷길로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가 없으면 이 땅은 뭐 이스라마나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이 항구가요. 겨울이 되면 항구가 얼어붙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항구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무슨 바다가 얼어붙느냐,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바다가 얼어붙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가보면 그야말로 그냥 그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가 얼음으로 꽝꽝꽝꽝 얼어가지고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든지 연중무휴로 기능할 수 있는 항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영토에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는 한반도에 막 많습니다. 여기 막 나진항, 함흥, 원산 쭉 내려가지고 부산, 마산, 목포, 군산, 어마어마한 항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영토를 제대로 기능시키려면은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동항은 여기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해요? 뺏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못 뺐잖아요. 왜 못 뺐어? 영국이 러시아 이놈들이 어디 바다로 나와? 얼어붙지 않는 항구를 어떻게? 영국에서 틀어막으려고 하니까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은 침만 삼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근대사의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였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내용은 들어보셨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조선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열강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서 러시아가 니네 나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요게 조선 책략이라는 겁니다. 자, 청나라의 이용장이 가만히, 이 외교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조선은 이거 러시아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야말로 중화세계의 소중화라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러시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호시탐탐 지금 조선을 노리고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외교를 잘못해서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큰일 나니까 이 친구들에게 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를 봉쇄를 해라, 책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딱 써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를 막으려면 서양 열강의 힘을 빌려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이용장이가 써주긴 써줬는데, 이 이용장에게 저 조선 저거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런 책을 빨리 써줘 라고 뒤에서 막 푸시를 한 거는 영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82년에 조선이 미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수교한 지 불과 2주 후에 영국하고 수교를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주 후에 독일하고 또 수교를 해요. 이런 일련의 서양 열강들하고 수교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영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가 한반도로 뚫고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청나라를 앞세워서 조선책략 책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하고 수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배후 지원을 영국이 다 해줍니다. 우리 역사책에 적어도 우리 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1882년 5월에 조미우호 수호조약이라는 것을 조선과 미국이 체결을 해서 서양 그 나라들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그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수교를 하는 수교 과정에서 수교를 하기 전에 이제 수교 관련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그 수교 조약문을 쓰고 그 수교 조약문에 뭐를 넣고 뭐를 빼고 하는 거를 협상을 하는데, 그 외교 협상을 하려면은 조선 대표가 가서 미국하고 수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국제적인 그 국제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조선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이용장이가 조선을 대신해서 미국의 대표하고 수교조약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문도 중국이 써줍니다. 협상도 조선 땅에서 한 게 아니라 중국 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교조약 내용을 다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천진에서 미국 대표와 중국의 그 이용장이가 보낸 대표가 배를 타고 수교조약문을 가지고 인천에 도착을 해서, 자, 조선 조정에서 대표자 나와. 대표자가 인천으로 나와가지고, 자, 우리 수교조약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읽어봐. 읽어봤어요. 아, 여기 뭐 조사 토시가 좀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요. 이건 바꿔줄게. 그렇게 해서 조선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도장을 찍은 게 바로 이 조미우호 통상조약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이 수교를 할 수 있는 협상조차도 못해서 중국이 협상을 해주고 중국이 수교 조약문을 써주고 조미우호 통상조약에 나와있는 뭐 제1조, 제2조, 제3조 하는 건 다 중국이 써준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러면? 그 정도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영국이 배후 조종자면 영국이 먼저 나서서 수교를 하지 왜 미국을 앞세웠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국이 나서서 제일 먼저 조선하고 수교를 하면 조선으로 호시탐탐 지금 내려올 기회만 노리고 있는 러시아가, 아니 지금 영국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지 하고 쓸데없이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미국의 등을 떠민 겁니다. 야, 미국, 네가 먼저 해. 그래서 미국이 제일 먼저 수교를 한 거예요. 수교하고 나서 잽싸게 그 다음에 영국이 수교를 하죠. 이런 걸 보면 패권국이라는 것은 이 세계 역사를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이 조선 이것들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외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는 그 상황이니까 이용장이라는 놈이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외국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조선에 보내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특히 외국하고 수교라든지 협상을 할 때는 협상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 보내니 이 사람을 외교에 이용을 해라. 그래서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을 조선에 보냅니다. 멜렌드로프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예.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렌드로프가 조선 조정에 와가지고 벼슬을 받는데 무슨 벼슬을 받느냐?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 벼슬을 받습니다. 독일 사람이 외교부 차관이 된 겁니다. 자,
자, 이제 이 외교부 차관이 왔으니까 이제 그 외교는 이제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멜렌도르프가 이제 왔는데 영국이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천사입니까? 영국이 뭐 야 이거 뭐 수교자문에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저런 것도 넣어야 되고 막 계속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아 이거 고정해 보니까 이거 영국 사람들 뭐 자꾸 막 뭐 내놓으라 그러고 뭐 안 내놓으면은 막 와서 막 공갈 협박하고 야 우리를 어떻게 좀 도와줄 외국 세력은 어디 없냐? 찾다 보니까 요 멜렌도르프가 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야?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당신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고 영국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도둑놈들이고 러시아는 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좀 수호천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멜렌도르프가 고종하고 민비를 사사사사 꼬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하고 민비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냐 멜렌도르프의 주선으로 1884년 7월 달에 러시아하고 몰래 덜컥 수교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난 겁니다. 영국이 그렇게 러시아가 겁나는 나라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고 너희들 막 미국하고 수교하고 영국하고 수교하고 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돼. 러시아 못 막으면 큰일 나! 라고 그렇게 책까지 써서 주고 경고도 하고 요런 놈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독일 친구가 독일 간첩이었어요. 이 친구는 청나라 이용장이 보내긴 보냈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독일 간첩이에요. 그래서 자국의 그 외무성으로부터 그때 독일은 여러 그 제후국으로 한 100개 이상의 제후국으로 찢어져 있다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독일을 통일을 합니다. 독일을 통일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뭔가 힘 좀 써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너 까불면 죽일 거야 막 이러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야 저 러시아는 골치 아프니까 러시아를 저 동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서 우리도 좀 숨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 러시아를 동쪽으로 그 눈을 돌려서 동쪽에서 영국하고 좀 툭탁거리게 좀 만들어라 하고 지령을 내립니다. 이 멜렌도르프한테. 그래서 독일 외무성이 멜렌도르프에게 러시아라는 공을 동아시아의 목장으로 유인하라 라는 지령을 내려서 그 지령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고종하고 민비한테 지금 러시아가 당신들을 보호해줄 그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하고 수교를 해야 돼. 속닥속닥.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는 순간 조선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게임의 한복판으로 폭탄을 쥐고 뛰어드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때만 해도 이 사진이 아직 발명되지 않아서 이걸 이제 그림 그린 사람들 화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쫙 설명을 듣고 그 국제정세를 딱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만평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외국 신문에 실린 만평이 이런 겁니다. 이 러시아라는 러시아 모자를 쓰고 있는 곰이 있어요.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러시아가 이 세계의 바다로 나오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데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하고 수교를 함으로써 그 한 축의 구멍을 뻥 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하는 수교 협상문 안에 러시아 군함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선의 항구에 입항을 해서 배도 수리하고 물도 깃고 때로는 병사들이 상륙을 해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이 조러 수호조약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안에 있는 어떤 항구든 러시아의 군함이 아무 때나 지네들이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가 획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글로벌 대러시아 봉쇄망에 꽝 구멍을 내버린 것이 바로 조로 수교였다 이거죠. 그냥 오매불망 조선의 항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막 횡재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횡재를 하게 해준 이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조러 수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멜렌도르프에게 독일 황제가 성 안나 훈장이라는 훈장을 수여를 해요.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 황제가 이 멜렌도르프에게 훈장을 줍니다. 이거 고맙다고. 자, 그래서 그냥 수교 정도로 했으면 그나마 평지풍파가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어쩌자고 그 당시 그러니까 고종이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873년 이때서부터 우리 사료에는 전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일본 측 사료, 영국 측 사료, 미국 측 사료에 의하면 고종은 민비의 손바닥에서 노는 손오공 정도다 이렇게 써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은 완전히 거의 좀 바보 모저리 비슷하. 모저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정도. 근데 민비는 어쨌든 이거는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측 사료에면은 조선의 실질적인 국왕은 민비다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요. 우리 기록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 이게 고종이 하긴 했지만 이거는 민비가 한 걸 겁니다. 수교를 한 다음에 수교를 한 것도 좀 영국을 자극을 해서 영국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던 이 와중에 고종이 1884년 12월에 멜렌도르프를 몰래 보내가지고 러시아에다 청일전쟁이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청일전쟁이 벌어지면 조선을 보호를 해달라. 그리고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5만 명 내지 6만 명 규모의 조러 연합군을 만들자 하고 비밀리에 제안을 합니다. 이걸 제1차 조러 밀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나는 순간 이제 영국이 뚜껑이 열린 거죠. 야,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뭐? 조러 연합군을 구성을 해? 자식들이 안 되겠는데. 이런 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패권국이 아니죠. 그래서 1885년 4월 달에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거문도 점령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근데 왜 점령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85년에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고 이런 것만 배우지 이 점령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어떻게 됐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거 물어보면은 자식아 그런 거 묻지만 막 그냥 그 연도나 외워 뭐 이런 그 역사 교육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아니 영국이 고립했다고 그 함대를 보내가지고 저 조선의 남해안에 있는 그 GCR 만한 거문도 항구를 점령을 하냐고요. 섬을. 국화꽃을 한 송이 피우려면 소쩍사가 봄부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 조선이 러시아하고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의 글로벌 그 세계 봉쇄망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놨는데 아니 이거를 그냥 두고 봐요? 자, 이 지금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패권국은 미국이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한국은 지금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같은 편이 돼가지고 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미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지도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노무현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동북아 균형자론. 아니 그 미국 입장에서 뭐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 그 균형자론이라는 건 뭐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 서서 뭐 중재를 하겠다? 우리가 니네 중재를 왜 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인데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구경만 하면 패권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한국의 이 국가지도부가 정신 나간 짓을 계속 하는 틀림없이 어떤 일이든 벌어질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IMF 같은 상태로 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상태로 뭐 그냥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 나중에 그 구한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민비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